정말 2주 동안 철저하게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꿨더니 참여했던 모든 환자들이 혈압당뇨약을 줄였고요. 반수는 혈압당뇨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근데 혈압당뇨약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 수면 습관도 좋아지고 우울증 좋아지고 알레르기 좋아지고 피부질환 좋아지고. 자, 지금 이제 원장님과 원장님의 신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도 요책 가지고 리뷰한 시간 좀 가져보고 있는데요. 만성대사질환이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이유는 뭐고 어떤 습관이 가장 치명적인가요? 일단 만성대사질환이 뭐죠? 만성대사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간염, 비알코올성 간염 이런 것들, 비만도 이제는 만성대사질환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얘기를 하죠. 워낙에 젊은 사람들도 지금 많이 걸려 있고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하고 있다가 병원 와서 재보면 혈압 이렇게 높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당뇨였어요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 셋,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셋 다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셋 중에 뭐가 더 안 좋은 거야? 글쎄요, 뭐가 제일 안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거 하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같이 세트로 같이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제일 먼저 오는 거는 고지혈증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식습관이 나빠지면서 지질 수치가 나빠지는 게 먼저 오고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게 보통 먼저 나타나고요. 그럴 때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증상이 아예 없는 그런 질환이니까. 그러다 당뇨가 오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고혈압과 당뇨가 그 다음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고혈압이 조금 더 먼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순서상. 그러면은 고지혈증은 왜 올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 가공당, 가공탄수화물, 이런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 혈관에는 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 당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이게 바로 인슐린인데요. 이 인슐린이 나왔을 때 이 당을 끌고 근육세포로 끌고 들어가서 이 근육이 이 당을 가지고 대사를 해야 그 당이 소실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산소를 통해서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과정이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거고요.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시작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혈당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독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게 되면 이 최종 당화산물은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혈관 파이프, 우리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뭔가 혈당이 높다는 거는 뭔가 자글자글한 자갈 같은 게 한번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염증을 일으킨 곳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혈관벽을 좁히는 그런 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혈관 내피 염증 반응이고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칼슘석 같은 게 붙어가지고 하얗게 우리 엑스레이에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엑스레이의 혈관벽이 나빠진 게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80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흉부 엑스레이나 배 엑스레이, 허리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대동맥이 하얗게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혈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50대 60대부터 이미 다 있어요. 혈관벽이 다 하얗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고지혈증이 만연해가지고 혈관벽이 나빠져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 지나다 보면 이제 혈관, 이렇게 대혈관도 혈관벽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 말초에 있는 미세혈관벽은 얼마나 좁아져 있겠어요. 그럼 그 미세혈관벽에 좁아져서 우리 적혈구 지나갈 공간도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혈구가 못 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압력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미세혈관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뚫어줄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심동맥압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뇌로 있는 뇌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대사물질을 빼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으로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당이 해소가 안 되고 소변으로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게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당뇨병이 되면 생기는 수많은 이 합병증들이 있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을 터트리는 문제가 생기지만 당뇨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생기는 당뇨성 망막병증이라는 게 보통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망막이 영향을 신생 혈관들이 막 생기면서 상을 맺지를 못하게 되는 환경이 생기는 거고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많은 장기가 또 콩팥입니다. 콩팥.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투석이 또 얼마나 우리 삶에 악영향을 줍니까? 일주일에 3번, 3번, 맞습니다. 3번, 2시간에서 4시간. 4시간 정도. 그러면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4시간에서 6시간을 매일 허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석을 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투석을 하면 투석하는 사이사이에도 구역이라든지 기운 없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게다가 이 투석 혈관에서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투석을 한번 빼먹거나 아니면은 투석 이틀 비는 그 주에 자주 생기는 문제인데 고칼륨 혈중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이상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급하게 수액 부으면서 전해질치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게 투석 환자들의 환경이죠. 그래서 투석도 그렇지만 거기다 또 삶의 질이 확 나빠지게 하는 게 당뇨발입니다. 당뇨발. 당뇨 때문에 발에 상처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 썩어 들어가잖아요. 혈류가 개선이 안 되니까 썩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항생제를 써도 낫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잘라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당뇨발 때문에 발을 잘라내는 걸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독을 해도 썩어 들어가서 점점 잘라야 될 범위가 커지는데도 나는 절단 수술을 안 받겠어 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악화되는 사례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참 말하면서도 그 그림이 그려져서 참 괴로운데 이 썩은 살에서 구더기가 핀 사례도 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에서 구더기가 핀 거는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는데 구더기가 수백 마리가 있으면서 다리에까지 올라와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예. 그래서 그 구더기 하나하나 파내고 나서 수술방에 올린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밥 먹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그 제거했던 간호사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진짜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손상이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당뇨발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 그럼 말씀하신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합병증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뇨병의 초기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을 또 많이 먹게 돼요. 혈당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을 대사를 못하니까 몸에 물을 점점 더 찾게 됩니다. 물을 찾아야지 그나마 희석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희석을 해도 당분을 결국은 대사를 하려면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대사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대사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소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니까 소변에서도 또 당이 나오면 그거가 삼투압 때문에 물을 또 끌고 나갑니다. 그럼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많이 먹고 소변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게 이 당뇨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근육세포는 또 당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세포는 계속 당을 달라고 호르몬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음식을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더 빨리 당이 높아지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더 가공당 이런 음식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이게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 대사 중에서 여러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당 대사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인슐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최종 끝에서는 세포 끝에 있는 산소 대사, 그다음에 체온 대사, 그다음에 젖산을 해소해내는 노폐물 대사들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암의 역할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대사 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혈관 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 또 대사 질환의 개념에서 보면 세포 안에 에너지 대사를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공장 역할을 하고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을 분해를 해서 산소랑 대사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산소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암세포로 변화했을 때 유리한 무산소 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산소가 들어와도 산소가 없어도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 무산소 대사를 일부러 많이 하는 거를 와르부르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와르부르그 효과에 의해서 당이 대사가 산소 없이도 대사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젖산 많이 만들고 산성 만들고 무산소 대사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서 암세포가 더 잘 증식을 하고 더 잘 전이되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악영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이런 대사 질환으로서의 특성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대사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20년, 30년 전에는 암은 유전자 질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컸었어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3년 동안 우리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 우리 암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죠. 들어보셨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렇게 6개 국가, 6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인간 게놈을 완전히 완성을 지도를 했고요. 네. 그 당시 2003년도에는 인간 지도의 92%를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22년도에는 나머지 8%까지 완성을 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열쇠인 Y 염색체까지 완전히 분석을 함으로써 그게 올해 분석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가 우리 인간 유전체를 완전히 분석하는 원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환경에 살고 있죠. 100만 원만 내면은요, 우리 병원 가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검사실 보내면은 일주일 만에 프로필이 딱 나옵니다. 우리 유전자 중에서 어떤 암 위험성이 올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암 우리 잡았나요? 못 잡았죠. 아직도 못 잡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 때문에 벌어지는 암 있죠, 당연히. 브라카 유전자 1, 2가 꺼져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전자 암인 유방암, 브라카 1, 2 두 개가 다 꺼지면 암으로 변화하는 거를 막지 못해가지고 네. 유방암 발생 위험이 7, 80% 발생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유방을 절제를 하는 그 기회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암의 예인데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암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빈율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나머지는 대사성의 특징들 때문에 암이 된다라는 게 훨씬 더 크고 환경과 식생활 때문에 암이 된다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게 밝혀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은 대사지다 일환이다라고 하는 게 2016년도 이후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런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좀 어떤 식습관이 중요하고 이런 당뇨병 환자분들이 꼭 피할 음식과 건강한 음식이 있다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혈당 피크를 만들지 마라입니다.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당을 빨리 올리는 식습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리 먹는데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뭡니까? 더 잘 씹고 아니면 원래 씹어져 있는 거, 갈아져 있는 거, 이런 음식들이죠. 빨리 먹을 수 있고 더 빨리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런 음식들이 뭐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식품들이죠. 라면, 과자, 음료수, 액체로 돼 있었고 더 빨리 흡수되죠. 거기에다가 가공식품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원재료의 형태가 전혀 없이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합성 착색료, 보존료, 향미증진제, 뭐 식용색소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들, 그걸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노바1은 원물 그대로의 식품, 노바2는 이제 한번 1차 가공한 식품, 뭐 끓이거나 갈거나 뭐 찌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노바3은 이제 발효나 뭐 이런 것들까지 간 가공식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가공이 아니라 완전히 다 갈아가지고 형태 완전히 없이 거기다가 막 다른 합성 물질들을 넣은 가공식품들은 사실 최근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인 거죠. 이런 게 노바4,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혈당 피크를 이루는 제일 큰 원인입니다. 혈당이 빨리 올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혈당이 빨리 올리니까 인슐린도 처음에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췌장이 세포들이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인슐린이 빨리 올라왔으니까 근육세포들은 빨리 당을 받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슐린에 대해서 역할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인슐린의 역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고 더 많이 분비되다가 결국 췌장세포는 역할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췌장 베타세포의 포기 상태, 바로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혈당 피크를 만들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물 그대로 형태가 있는 음식들, 통곡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물질과 섬유질이 많은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물이 될 때까지 씹어서 삼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식습관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혈당 피크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천천히 30분 이상. 그리고 거꾸로 먹는 식사법도 중요하다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거꾸로 먹는 식사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밥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런 식으로 먹고 채소 같은 이런 당이 안 들어있는 음식이나 영양 역할이 떨어지는 건 나중에 먹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자는 거죠. 채소를 충분히 먹고 뿌리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두 번째로 먹고, 이렇게 하면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당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위에서 신호가 나와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데 20-30분이 걸리는데 채소가 들어가면 또 그 역할을 또 빨리 먼저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채소는 천천히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을 늘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소 종류나 샐러드 종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나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먹고 밥을 제일 마지막에 소량만 먹어라라고 하는 게 거꾸로 식사법이거든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꾸로 식사법도 추천을 드립니다만 현미밥을 꼭꼭 씹어갖고 천천히 먹게 되면 채소랑 같이 그렇게 먹어도 식사 순서에 관계없이 천천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가 몸에 좋으면 샤브샤브가 되게 건강에 좋겠네요. 어떻게 이건 타워 먹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샤브샤브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요. 다만 이제 채소를 이제 이렇게 삶아서 약간 데쳐서 먹는 방법이고 거기다가 고기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약간 데쳐 먹는 제일 거죠. 마지막에 밥이잖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인데. 네, 탄수화물이 들어가죠. 뭐 그 사이에 저 칼국수도 있잖아요. 칼국수. 칼국수 한번 데쳐서 먹고 끓여서 먹고 쫄아 들어갖고 그 칼국수에 있는 것 때문에 끈덕끈덕해지면 거기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또 자작하게 해가지고 먹죠. 사실 그렇게 하면 샤브샤브를 먹는 효과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샤브샤브를 먹으려면 뒤에 있는 코스는 가능하면 빼거나 최소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랑 고기 위주. 그렇죠. 고기도 조금만 먹고요. 채소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칼국수는 무조건 빼시고요. 밀가루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밀가루 빼시고 그 다음에 먹으려면 밥만 조금 볶아서 그것만 조금 맛으로 드시고 이런 정도로 하시는 거는 그나마 거꾸로 식사법에도 맞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겉으로 마른 사람도 대사 질환에서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내장 지방이 또 특히 위험하다고요? 맞습니다. 요즘 마른 비만이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피하 지방이 많으면 굉장히 바깥으로 티가 나잖아요. 엉덩이 다리 쪽으로 이렇게 큰 외국인 여성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죠. 이 팔뚝도 이만해지고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보이고 사실 내분비 기능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보기만 안 좋을 뿐이지 호르몬으로서의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은 적거든요. 대신에 이제 혈관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좋을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더 나쁜 지방이 바로 복부 지방입니다. 복부 비만. 우리 아저씨들 보면은 이제 옷으로 가릴 수 있겠지만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불룩한 인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바깥으로 만져봤을 때 지방층이 아니라 안에 지방이 있는 거 이런 분들이 이제 내장 지방인데요. 이 내장 지방은 특징적으로 내분비 기능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 반응 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인터루킨, 그다음에 TNF, 알파 이런 염증 반응의 시초가 되는 그런 내분비 물질들이 분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호르몬으로서의 여러 악영향이 되는 호르몬들을 또 분비를 하기 때문에 지방층으로서의 영향이 피하 지방과 다른 훨씬 더 악영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고혈압 약 먹어서 혈압이 조절되면 이건 그만 안심해도 되는가요? 약물 치료에 한계 같은 게 있나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고혈압 드시는 분들 고지혈증도 약이 있잖아요. 고지혈증도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고요. 고혈압도 약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고혈압이 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고지혈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혈관, 말초혈관 끝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환경, 적혈구가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말초혈관이 좁아진 환경 때문에 산소 분압을 더 늘리기 위해서 팔뚝혈압을 올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팔뚝혈압을 더 올려가지고 산소 분압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은 해결이 된 건가요? 치료가 된 건가요? 이 혈압약을 이용해서 팔뚝혈압을 낮췄어요. 그러면 말초의 혈행이 좋아졌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쓰긴 써야 돼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응급 치료는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가면 200 이상 올라가고 이러면 뇌혈관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심장혈관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는 더 나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급 사태를 막아주는 그런 위급 상태를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분명하게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낮춰야 동맥경화라든지 석회화라든지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뇌혈관 터지는 거 말고도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도 있죠. 대동맥이 이중 상중 그 벽이 찢어지는 사망률 70% 가까운 그런 질환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써야죠. 하지만 혈압약을 썼다고 해서 평생 약 먹으면서 나는 치료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어. 문제가 없어졌어라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라는 겁니다. 말초 조직 끝에서는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저체온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는 길게 보면 5년, 15년 뒤에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내 몸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응급치료약일 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2주 만에 혈압, 당뇨약 끊게 만든 뭐 힐링 스쿨이란 경험하셨다는데 이게 뭔가요? 네. 제가 황성수의 힐링 스쿨이라는 데를 3년 전에 다녀오고 나서 정말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 한 16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죠. 네. 근데 초기 인턴 레지던트 때는 정말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버텨서 생활하는 그런 뭐 그럴 시절을 수밖에 겪었고. 없는 환경이죠. 그렇죠.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거의 상하기 직전인 김밥과 컵라면과 그다음 거의 상해가는 계란, 삶은 계란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살고 먹고 하는 때니까. 그렇게 해서 겪었던 5년이 있고 그 뒤로도 사실은 밤에 야식 먹으면서 응급실을 지켰으니까 사실 좋은 식생활을 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었어요. 저 자체도. 그리고 체중도 지금보다 10kg에서 12kg 정도 더 쪄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3년 전에 물론 이제 체중은 그 전에 채식을 이제 알게 되면서 채식을 하면서 한 달 만에 8kg가 빠지고 그 뒤로 10kg가 빠지면서 지금의 체중이 됐는데 그래서 무슨 병이 있어서 힐링스쿨을 찾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채식을 중시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베지닥터에서 황성수 선생님을 알게 됐고요. 직접 뵙게 됐고 사실은 그 전부터 1999년도에 다큐멘터리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MBC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황성수 이 선생님의 치료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직접 베지닥터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베지닥터에서 이렇게 아는 의사이면 와서 뭐 하루 견학을 해도 돼라고 말할 법도 하잖아요. 부탁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돈 내고 와라. 정확하게 프로그램 다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랑 한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둘이 같이 내돈 내산으로 2달을 기다려가지고 전혀 특혜가 없이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2주짜리예요? 네, 2주짜리예요. 2주 내내 거기 숙박다는 거예요? 네, 2주 내내 전북 진안에 있는 치유숲이라는 데서 숙박을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사라졌다. 네, 1년 전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유지를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접근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참여율이 떨어지고 더 운영이 어렵게 되고 하면서 지금은 종료를 하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방송 활동이나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죠. 황성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혈압약 처방, 당뇨약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응급실에서 혈압, 당뇨약을 처방할 일은 없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요셉의원에서 혈압, 당뇨약을 직접적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정말 뭐 식습관 바꿔가지고 낫는 환경을 보기가 어렵죠. 일반 내과 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혈압이 낮아져서 오면은 저 식습관, 생활습관 바꿨어요. 그러면 의사가 이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환자들이 식습관, 생활습관 바꿔서 혈압이 낮아지는 걸 볼 일이 드문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2주 동안 철저하게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꿨더니 참여했던 모든 환자들이 혈압당뇨약을 줄였고요. 반수는 혈압당뇨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정말 놀라웠고요. 근데 혈압당뇨약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 수면 습관도 좋아지고 우울증 좋아지고 알레르기 좋아지고 피부질환 좋아지고 이런 것들 또 관절염 증상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서 와 2주 만에 식습관 변화로도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 제 눈으로 봤고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면서 방송활동이 시작이 됐고 그 내용들이 모여서 이 책이 되었습니다. 유행 추가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